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해제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한 달여 만에 다시 확대 지정된 건데요. 이를 두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변 지역의 집값이 뛰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올해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예소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 산청 하동 산불 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모든 주부를 진화했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로 기록됐어요. 네, 이 경남 산청군에서 첫 화재 발생한 게 지난 21일이었죠. 열흘 동안 꺼질 줄 모르면서 일대를 초토화시켰는데 어제 오후 1시 기점으로 주불이 모두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건 인명피해도 재산피해도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30명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됐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천여 건 등 시설 피해도 컸습니다. 축구장 6만 4천여 개 살림이 잿더미가 됐고요. 이재민은 6,3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든 자원봉사자가 10,000명 정도 지원에 참여했고 성금은 550억 원이 모금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도 또 현장 소식을 접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훨씬 참담하고 또 이재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경북 영덕군 은어양식장은 은어 20만 마리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고 동해안 어촌마을 노물리에서도 키우던 강도다리 40톤이 모두 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폐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동안에도 이 통신도 불통인 곳이 많아서 취재가 되지 않는 곳들도 많았거든요. 주민들 생활도 그렇고 정확한 피해 집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통신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지금 또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령자분들은 또 농작물 재해나 주택화재 보험을 든 분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영남 지역에 강한 서풍이 예보된 상태여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산불이 강풍 타고 빠르게 굉장히 빨랐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낙엽층을 또 연료 삼아서 확산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중화 양상이라고 부르는데 낙엽이 최대 깊이 1m까지 무게만 헥타르당 300, 400톤 이 정도에 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험준해서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식생 특성이 진화의 발목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층부, 중상층부, 상층부 이렇게 각기 종류가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되게 고밀도로 빽빽하게 있어서 위에서 헬기가 진화용수를 뿌려대도 그게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네. 지금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 체계로 변경을 했고요. 진화대원들이 일일이 다 가파른 산을 올라서 그 갈고리로 낙엽 걷어내면서 땅속에 숨은 불씨를 찾아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또 언제 큰 불로 또 확산할지 모르는 거고요. 네. 최악의 고비는 넘기긴 했지만 이 잔불과의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 등에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성 산불의 최초 실화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어요. 네, 50대 A씨입니다. 지난 22일 오전에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묘지 찾아가서 2시간 정도 현장 조사를 벌였고요. 봉분 주변에서 라이터를 발견해서 수거해 왔는데 그 봉분에서부터 라이터가 버려진 길이
측량을 또 했고요. 이르면 다음 주에 국과수 소방당국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또 마을 주민들 만나서 진술을 일부 확보를 했는데 특히 그 마을의 이장 이분이 제일 먼저 불이 난 곳으로 불났다는 소식 듣고 거기로 뛰어가서 성묘객인 A씨 가족을 마주쳐서 도망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붙잡고 자동차 번호판도 사진으로 찍어두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A씨 딸은 성묘를 하면서 봉분에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요. 이게 근데 의성 산불이 처음 시작된 게 결국엔 크게 통으로 대형 산불 하나로 묶을 볼 수 있지만 첫 시작은 안평면하고 안개면 이렇게 두 곳이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묘지 정리는 안평면이었고 안개면에서는 누군가 쓰레기와 농약 봉지를 태운 흔적을 발견하면서 지금 경찰이 당사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불을 둘러싼 음모론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어요. 네, 온라인상에서 간첩 방화설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북한이 불을 질렀다. 간첩을 보냈다. 중국이 개입했다. 안동이 이재명 고향이라 불렀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좀 막말이기도 하지만 또 뭐 어느 지역 이렇게 또 하면서 지역 혐오 부추기는 발언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공개적으로 이거를 언급하면서 자체 이게 부채질하는 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불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TV조선 유튜브 측은 전 씨 발언을 영상에서 편집을 추후에 했고요. 근데 전한길 씨는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반박하는 사람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간첩이 있을 수 있다. 불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냥 덮어놓고 주장을 딱 그냥 더 내놓기보다는 근거가 있어야 주장을 하는 게 선후관계에 더 맞는 거잖아요. 정작 화재 전문가들은 테러나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일단 오전 회동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네, 1시간 반 정도 만에 끝났어요. 핵심은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합의점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였는데 분명히 여당, 야당 모두 추경을 하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그리고 또 금액뿐만이 아니라 사업 부문에서 이쪽에 해야 된다 저쪽에 해야 된다 이게 디테일한 거에서 이견이 크다 보니까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전 회동은 별 소득이 없었고요. 또 본회의 일정도 오늘 원래 모여서 짰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합의는 못했고 오후 4시에 추가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회동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어제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어요? 이 정부가 이번에 10조 원을 긴급하게 편성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면서도 또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아직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좀 여야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또 같이 짜자 이런 취지라고 해석은 되는데요. 크게 컨셉은 나왔어요. 산불 추경 그리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최상목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야가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서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대응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임기 2명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되면은 사실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끝까지 임명을 거부하는 건 2명의 임기가 끝나길 기다리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서 탄핵 심판을 기각으로 끌어내려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하고 당 지도부 이렇게 조금 갈래가 나눠져서 두 갈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초선들이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을 주장을 했어요. 또 탄핵을 올려야 된다. 그 후로 이제는 당 지도부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초선들이 말하는 재탄핵을 당 지도부가 결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건데 민주당이 중대한 결심이 뭔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라든가 그러면 이게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에 올리거나 최상목 부총리하고 쌍탄핵으로 그 밑에 국무위원들까지 줄탄핵으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강경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우려도 적진 않습니다. 실익은 없이 얻는 건 하나도 없이 역풍만 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곧바로 반응이 좀 지금 계속 좀 자신감이 좀 조금씩 묻어 나오고 민주당이 급한 모양이다 하면서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한 맞 고발전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서로 고발하느라.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하고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내란 음모 선동죄라고 고발한 이유는 그러니까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게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것도 너무 강경한 게 그 줄탄핵에 따른 역풍이 민주당으로서는 또 우려될 수도 있겠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이제 다른 진영을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하는 형국이 되는 거라서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들을 고발했으니까 맞대응으로 무고죄로 맞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서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둘 다 국민들을 힘들게 할지언정 탄핵소추권은 그래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는 거죠. 불법 계엄이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이번에는 국민의힘 초선들도 나서게 됐습니다. 초선 44명이 전원 성명을 내고 내란 정당 민주당은 정당 해산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네, 그 지난해 12월 14일에 이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변론기일 거치고 나서 변론 종결이 34일이 지났고요.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는 107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국가적 소모가 상당한 상태예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파트너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국무회의도 어렵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떤 정부 눈치를 볼 게 없으니까 식품 기업들이 지금 막 돈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를 정부가 말리고 그랬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탄핵 찬반 집회도 장기화하면서 참가자들도 점점 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사전 신고된 집회에 빈자리도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계는 경찰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3월 중순 정도 선고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 그렇게 경비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피로 누적과 예산 부족 이런 이중고에 봉착한 상태인데요. 그동안에 한 38개 정도 지방기동대가 매일 서울로 차출이 됐어요. 한 부대당 6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기동대 다 합치면 서울에 2천여 명 정도 숙박 비용이 든 거죠. 연간 예산의 76.9%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만에 써버린 겁니다. 근데 기존의 그 기동대원들이 지방에서 이제 상경을 해서 기존에는 숙소에 머무르면서 서울에 체류했는데 이게 3월 달에 끝났으면은 그 예산 안에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역부족인 거죠. 그 예산이.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일치기로 소속 지역을 오가게 됩니다. 체류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당일치기로 오가면은 그분들도 또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 내부 분위기는 이렇게 오래 걸릴지 예상 못했고
기동대원들이 버스 타고 또 이동까지 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경찰들을 힘들게 하는 건 또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남태령 트랙터 시위에 보내느라 산불 현장에 경북 기동대를 못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라거나 중국 공안이냐, 관등 성명해라 이런 시위자들하고 정의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요. 네, 재판관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때까지 윤 대통령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좀 대비하는 취지라고 해석이 되고요. 지난달에 발의됐던 법안을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공백의 국민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기존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이게 하나 지난달에 발의가 됐고요. 또 그 전에 지난 1월에는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일주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이런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이 내용을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은 이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야당과 검찰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예요.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임원 입사와 관련해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면서 일정을 통보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코앞에 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 검찰이 또 상고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다 보니까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은 극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 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하고 국립외교원에 자격이 안 되는데 특혜 채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심우정 딸부터 수사하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특혜였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검찰은 어찌됐든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 중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많지 않은데요. 점심 식사 후에 충곤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고속도로 현재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산불로 통제됐던 청주 영덕고속도로 전 구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도 통제 구간 없습니다. 다만 중앙고속도로 강원권인데요. 남원주 부근에서 부산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2차로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 중이라 만종터널을 나와서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천안 방향 이서 휴게소 부근 지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체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원 아들목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월요일 경제포커스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먼저 그동안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일이었는데요. 이 정부와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200개 아파트는 약 40만 가구가 해당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행됐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 6개월 그리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단어를 이제 그대로 풀어보면 되는데 원래는 신도시 개발 같은 개발 예정지에 이제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2020년에 아파트로 이 제도가 옮겨온 겁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네. 또 2년 이상 직접 거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 이른바 갭 투자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거나 또 가지고 있는 주택도 1년 이내에 팔아야 해서 사실상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이 지역 내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된다고 하고요. 또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한 이제 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제도는 동단위 그리고 뭐 재건축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아예 구 단위로 이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기존의 토호제로 지정돼 있던 여의도와 목동 이런 데를 다 포함하면 서울 면적의 27%가 토호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다가 잠시 해제됐다가 35일 만에 이제 강남 3구 전체를 재지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서울시가 해제한 구역은 아까 말씀하신 강남 3구의 이제 잠삼대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아파트 한 290여 곳 정도였어요. 이 지역이 이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그때 당시에 해제를 발표하면서 든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이 돼 있고 이제 매해 이게 이제 뭐 계속 재지정이 거듭되고 뭐 개발이 완료된 데도 이제 다시 뭐 되고 이런 식으로 거듭이 되다 보니까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뭐 이런 민원이 많아서 풀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토호제가 해제되자마자 이제 시장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네. 이게 1월에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해제를 검토한다 이럴 때부터 약간 들썩들썩하기 시작해서 이제 해제가 되자마자 이제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실제 수치를 보니까 토호제 재지정 직전 주가 3월 둘째 주거든요. 그런데 송파구 아파트 값이 그 3월 첫째 주 전주에 비해서 0.72%가 올랐고요. 강남구 0.69%, 서초구 0.62%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게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보이는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거래량 급증했고 매매가도 1억 원 이상 올랐고 특히 이제 어쨌든 투기성 수요로 분류되는 이 갭 투자 거래가 상승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됐고 또 확대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는 원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35일 만에 이게 급변한 거기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나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제 토호제 재지정을 3월 19일에 발표했고 24일에 시행을 했으니까 한 5일간의 뭐 어떤 시간 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5일 동안 갭 투자를 하겠다 하는 매수자와 이제 이 시행 전에 어떻게든 팔겠다 하는 매도자 간의 거래가 막판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른바 뭐 부동산 불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해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브리핑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긴 했어요. 3월이 되면서 이제 토호제 해제가 이제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뭐 언론 기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반응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이게 이제 배포 자료에서 이 서울시가 냈던 자료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3월 9일에 낸 자료에서는
거래량과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미미하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호가가 상승을 하긴 했으나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자료를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요게 해제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실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이후에 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해제 전 30일보다 3.7%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이제 1월까지는 대체로 집값이 하락세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해제 혜택을 받은 아파트 값이 이제 어쨌든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도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자료 조사나 뭐 현장 반응 이런 것들을 다 본 이후에 이제 이틀 만에 전격적인 토어제 확대 재지정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 토어제 해제 시점이 부적절하다. 또 아쉽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는 이사 수요가 많이 몰리고 신학기 이전에 이제 네. 아무래도 이사하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기조 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매매 심리가 자극됐을 거라는 게 주요 이제 평가 이유입니다. 네, 이번에 토어제 확대 재지정하면서 집값 안정 대책도 제시됐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로 한 건데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정부가 토어제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집값 안정화 뭐 대책의 일환인데요. 금융권 자율 규제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갭 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이제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반강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부터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들의 신규 대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보면 이 갭 투자 아파트에 들어갈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새 집주인이 집을 사는 이 갭 투자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는 게 핵심이거든요. 기존에 이런 대출이 가능했던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모두가 이제는 신규로는 이제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 모두에서 이제 관련 대출이 불가능해졌고요. 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우리은행이 잠깐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28일부터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5대 시중은행이 다주택자의 주담대에도 이제 불가해진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금융위도 원래는 이제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정도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 주담대 신규 취급 건수를 이제 파악을 해왔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서울 내 자치구별로 세분화해서 이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또 이 자금 이 출처도 수시로 이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어제 확대 재지정된 이후에 지금 아파트값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주간 가격 동향 조사거든요. 이제 넷째 주죠. 저번 주가 이제 3월 넷째 주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그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해서 0.11%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는 계속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전주 0.25%와 비교를 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꺾인 겁니다. 특히 이제 좀 이제 구역별로 보자면 가장 이제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이제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던 이 송파구 집값은 3월 셋째 주에는 0.79% 상승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0.03%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구 역시 상승폭이 0.36%로 줄었고요. 서초구도 뭐 0.69%에서 0.28%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토제로 신규 지정된 용산구도 이제 3월 셋째 주에는 0.34%였다고 하는데요. 0.18%로 상승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의 일부 선호 단지에선 상승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지만 이 국지적인 급매 수요와 관망 심리 확대로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축소됐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투기 수요가 있는 갭 투자는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하락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매매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간 동향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극약 처방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이제 토어제 구역을 아예 이제 확대를 해버린 거겠죠. 네, 강남 3구 전체를 해버렸죠. 네. 그런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이 매수세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고 또 이제 이른바 이제 똘똘한 한 채 에 대한 이런 수요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를 막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토어제가 풀리면서 이 5년간 눌려있던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폭발하기는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부와 서울시가 토어제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포구와 성동구 이런 인접 지역도 투기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 풍선 효과가 계속 이제 어쨌든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강남 뭐 용산에 갭 투자하려던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대체 투자처를 찾아볼 수는 있어도 이 완전한 대체지로서 작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고요. 이제 다만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오락가락한 정책 혼란에다가 이제 좀 어쨌든 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규제로 과연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미지수로 남고요. 또 이미 올라버린 이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나? 그것도 역시 물음표로 남습니다. 전세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가장 뭐 직접적인 영향일 텐데요. 토지 지정으로 인해서 전월세 물량 자체가 줄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전월세 가격이 당연히 자연히 오르기에 마련이겠죠. 직장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입지적인 요인 때문에 임대차 수요가 아마 뭐 그냥 변동 없이 뭐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일 텐데 이 갭 투자 차단으로 출하될 전월세 물건이 줄게 되는 건 아무래도 불안 요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이제 올해보다 이제 절반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급이 또 받쳐주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또 이제 뭐 부용 부담 때문에 일단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뭐 이제 임대차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2-3년 후에 이제 들어가서 실거주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갈아타기가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사실상 이제 실수요자들의 주거 이동 사다리가 끊겼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계 대출이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 대출 이게 받을 수 있는 대출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 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 토어제 재지정으로 인해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 변수로 갑자기 떠오르게 된 건데요. 이게 2월 말까지만 해도 금융수장들이 막 은행권에 이제 뭐 가계대출 금리 내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왔는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급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직전에 열린 가계부채 대책 회의에서도 은행 자체적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파트 거래 시점이랑 대출 실행 사이에는 시차가 한 1-2개월, 뭐 많게는 3개월까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4월 이후까지 가계 대출 현황을 좀 봐야 되긴 할 텐데요. 일단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계 대출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도 이 대출 문턱을 그냥 무작정 이제 올리기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급변한 이 정책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고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뭐 예측하기도 힘들고 혼란스러워져서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영향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올해 이제 2-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좀 주시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어서 이게 지금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인데
토어제 재지정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 같은 거를 고려하면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냐. 4월은 건너뛰고 뭐 하반기로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네, 허유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등은 하지 마시고요. 입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인사라는 한자어 표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사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먼저 어떤 뜻을 떠올리시나요? 마주대하거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도 있고 관리나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 따위와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뜻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또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인사도 있는데요. 이때는 사람 인자에 선비사자를 써서 저명한 인사라든지 지도층 인사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지요. 사회에 널리 이름이 난 사람을 가리켜서 저명 인사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모두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유명 인사란 표현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유명과 인사를 띄어서 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명 인사와 비슷한 말로 알지자에 이름 명자를 쓰는 지명 인사가 있는데 이는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뜻하죠. 또 세상에 널리 이름난 인사를 뜻하는 표현으로 이름 명자에 흐를 류자를 쓰는 명류 인사란 표현을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아 쌀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와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면서 꽃샘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전주 14도, 청주와 세종, 대구 1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내륙,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호남 동부와 광주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지역의 산불이 진화가 됐더라도 숨어있는 불씨가 다시 재발화될 수 있는 기상 조건인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남 서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2.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들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이 복귀하는 건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빠르고 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이 서비스에선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한 달간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그린란드를 얻을 것이다, 100%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니엘센 그린란드 신임 총리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영남 지역 산불은 주말 사이 모두 진화됐지만 이재민 구호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요. 네, 피해는 경북 동북부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3,300여 채가 넘는 주택이 전소됐고요. 이재민 규모도 큽니다. 어제 기준 3,254가구 5,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115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엔 고령자가 많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 관리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는 어르신이 많아 의료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는데 일반 의약품은 충분하지만 이 전문 의약품이 없어 문제라고 하네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복용하던 약을 들고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용기한이 남았더라도 중복 처방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 사실상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대피소 상황 자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마을회관이나 초등학교 강당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바닥 난방도 되질 않아 고충이 많다고 하네요. 또 농번기를 앞두고 산불이 발생하면서 농민
전민은 물론이고 어민 피해 규모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농업시설 피해는 2,100여 곳에 이르고 산불이 해안가까지 밀어닥치면서 영덕 지역 양식장 6곳과 가공업체 1곳도 소실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벌써부터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 불편한 대피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점도 괴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죠. 네, 편안한 잠자리는 고사하고 성한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울에서 경북까지 먼 길을 마다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소방대원도 주문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요. 잔불 정리를 돕고 있는 시민들은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생필품 등 이재민에게 당장 필요한 구호물품도 모이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 500억 원 넘게 모였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과 국내 여러 기업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 누리꾼이 공개 기부를 하지 않은 이들을 박제하고 비난글을 작성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특정 유명인을 거론하며 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를 하지 않느냐는 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여러 누리꾼들은 손흥민 선수의 가족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 왜 기부를 안 했느냐 따져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구독자 7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기부 내역을 공개하면서 원래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부했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글을 올렸다 적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유명인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내외 대형 기업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들이 지난해 1조 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 규모를 확보했음에도 이들이 산불 지원 기부를 하지 않았다 주장했고, 애플이나 루이비통 등 외국계 기업들이 한 번도 한국에 기부한 적 없다는 과거 기사도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대형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기부할 거라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다 권고하고 있다며, 이 아티스트가 비공개로 기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왜 기부를 안 하느냐는 악플이 쏟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타인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는 심리가 만연화하고 있다 진단했는데요. 이런 악플 다는 분들께 본인들은 돈 10,000원이라도 기부해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지난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집계조차 힘든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약 2,000여 명, 부상 3,400여 명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무너진 건물 안에 몇 명이 갇혀 있는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도 가까워지면서 이 피해 규모는 급격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69%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은 미얀마에서 100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 확산 위험까지 커지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에 3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했는데요. 긴급 대응 체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약 2,000명에 이르는 미얀마 내 한국 교민들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만달레이에는 교민 7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악한 장비 탓에 맨손으로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남성이 4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요. 네, 구조대원들이 철제 구조물에 낀 한 남성을 간신히 꺼내 4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무너진 호텔 건물 잔해 속으로 손을 뻗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필사의 맨손 구조 끝에 앳된 얼굴의 소녀가 다친 건 없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물에 갇힌 수백 명의 생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보다는 숨진 희생자를 찾는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 7.7의 강진이긴 했지만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거예요? 네, 특히 지진 피해를 크게 키운 건 진원의 깊이였습니다. 땅 아래로 70km 이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큰데, 특히 진원이 지 표면과 가까워질수록 충격이 더 커지는데요.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는 고작 10km에 불과했습니다. 네. 고스란히 땅 위로 전달된 지진파는 파장이 길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저주파 에너지를 따라 태국 방콕까지 도달했고요. 저주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층 건물들을 쉴 수 없이 흔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복잡한 지각판 구조와 높은 인구 밀도, 미비한 내진 설계 등 도시 구조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학교들 사이에서 낭비 경쟁이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학교들의 예산 낭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 각종 예산 낭비와 헛돈 쓰기 관행이 이어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학교 공사 때 물량을 부풀리거나 멀쩡한 책걸상을 교체하고 굳이 안 바꿔도 될 학습교재를 새로 주문하기도 하는데, 최근 감사원의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다양한 대규모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자 방만한 예산 집행 여부를 들여다보겠다 나섰는데요. 감사 결과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등 수천억 원을 낭비한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경기도 김포, 용인시 등에 있는 학교 5곳은 앞서도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96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을 전면 보수했었는데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노후 학교를 개선하는 사업에 또 선정되면서 100억 원 가까이 들여 리모델링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370억 원을 써 새로 건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향후 몇 년 안에 폐교될 위험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학교도 60억 원 넘게 들여 건물을 새로 짓기도 했고요. 교육 교부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이 샌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보수 예산을 교직원 뮤지컬 구입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고요. 또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고3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씩 현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내기도 했는데, 명분은 운전면허나 토익 등 자격증 취득 지원이지만 지방교육 예산이 많이 남아 학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교직원이 출산할 경우 교육교부금으로 축하금을 주는 교육청도 있었고, 현재도 서울시 교육청 등은 초등학교, 중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으로 학생 1인당 20-30만 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건 아닌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대다수가 저임금, 갑질 등을 이유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직장갑질 119가 어제였죠.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사 10명 중 7이 이직할 생각이 있다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비민주적인 운영이 40% 이상으로 가장 컸고, 적은 임금과 괴롭힘, 과도한 업무량 등이 고루 꼽혔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 10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회복지를 직업으로 추천하지 않겠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일반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빈번했는데요. 응답자의 약 60%가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을 경험했다 응답했는데 직장인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고요. 이렇게 괴롭힘을 경험했다 응답한 사람의 3분의 2는 그 내용이 심각하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괴롭힘을 경험했다 답했고, 오죽하면 10명 중 3명은 자해나 자살까지도 고민한 경험이 있다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주된 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의 시설장으로 지목됐는데, 이 역시도 직장인 평균의 2.5배에 달했고요. 어찌 대응했는지 물어본 데 대해선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답이 약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응답자는 신고하고 싶었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다시는 사회복지업계에 발을 못 들인다, 다 소문이 난다, 센터장 귀에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협박에 결국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퇴근하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 주말도 가리지 않고 온갖 연락이 찾아오고, 법인의 지나친 간섭으로 종교, 기부까지도 강요한다 하고요. 회식에 불참하거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은 경험도 있다 토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의 사적 소유와 시설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인데다 이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 종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처지라는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정작 자신의 일터에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태블릿 PC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요. 네,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습득한 영무원이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범행 관련 내용이 나와 덜미를 잡혔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런던으로 가서 3억 9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6kg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한 사람은 이보다 앞서 출국해 1억 9,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6kg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해보니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됐는데 나이와 성장 지역 등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 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범행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에서 비롯됐습니다. 영무원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태블릿 PC를 열었는데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챗 GPT를 활용한 이른바 지브리풍 이미지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오픈 AI가 최근 출시한 챗 GPT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일본 애니메이션계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요.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회사 서버가 녹아내릴 정도라고 샘 올트먼 CEO가 직접 언급하기도 하면서 해당 기능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국내 법조계에선 도안이나 화풍을 아이디어 영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스타일과 컨셉이 반영돼 만들어진 구체적인 개별 작품으로 보호했고 작품과 구체적 장면이 유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었습니다. 다만 AI 모델이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할 때 이에 대한 라이선스와 승인을 확보했는지는 쟁점으로 남아있고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모델을 상업화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 데이터의 원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작가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소설가 예소연 작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소연 작가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직은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 눈에 띄는 젊은 작가이기도 하고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해서 예소연 작가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문학상은 주로 데뷔 10년이 넘은 중견 작가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젊은 작가가 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경우가 더 많기는 했거든요. 그동안 꾸준하게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해서 이상문학상이 주어지는 느낌이 없지는 않았는데 네. 올해는 굉장히 젊은 작가가 상을 받았습니다. 등단한 지 4년 차 작가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젊은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로 치면 예전에 김혜란 작가가 같은 나이에 33살인가 같은 나이에 이 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네. 최연소 기록으로는 사실 동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등단 4년 차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예전에 은희경 작가님이
등단 3년 차에 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이르게 이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상문학상 주관사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상문학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특히나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이런 때에는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자체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이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이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수상 작품집에 수록되는 작품은 다른 책에 실린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취가 뛰어난 단편이라는 인증을 받을 정도여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단행본에는 나온 적이 없는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었고 이상문학상과 관련된 그런 논란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상작품집에 작품이 실리면 또 한동안은 개인 작품집엔 이 작품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의 계약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관사가 바뀌면서 이번에 예소연 작가가 상을 받게 된 그 개와 혁명이라고 하는 작품은 최초로 이 작품은 이미 단행본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소연 작가가 그동안 아마 그 개와 혁명이라고 하는 단편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처음에 이제 엔솔로지 형태로 한 출판사에서 이제 단편들을 묶어낸 책에 한번 실렸고 그 다음에 예소연 작가의 개인 단편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아니어도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더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자체가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개와 혁명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번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거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눈길을 끄는 상황입니다. 예소연 작가의 이상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개와 혁명 어떤 작품이에요? 네, 사실 개라는 단어와 혁명이라는 단어는 같이 쓰이기가 쉽지는 않은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요. 그야말로 극과 극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에 있는 그 개는 정말 개입니다. 그리고 혁명도 진짜 혁명이에요. 그럼 대체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붙느냐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될 텐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태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태수 씨라고 이제 계속해서 명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태수 씨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화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버지한테 누구 씨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태수 씨라고 부르는 거죠. 심지어는 이 태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고모가 이름 바꾸면 좀 오래 살 수 있대라고 해서 태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온 가족이 아버지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태수 씨 이렇게 다 그 이름으로 부른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뭐 이 긴 시간 동안 환갑 가까운 시간을 살면서 젊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젊었을 때 이 아버지는 운동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운동을 했었고 엄마와도 그런 학생운동을 같이 하면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그런 거대한 단어들 사회가 어때야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밥상머리에서 항상 하는 사람이고 이 딸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얘기 하기보다 엄마 살림이나 좀 도와주지 같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가정 내에서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눈 감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딸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터진다든가 혹은 이 딸 입장에서 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이 아버지는 요즘에 이렇게 여자 남자들끼리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요즘 이렇다는데 사실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또 딸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거에 별 관심도 없으면서 어디서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는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왔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와의 삶을 추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항상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이 있습니다.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형인데 두 사람은 지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상식이 형인가 하는 그 형은 가끔씩 편지를 보내오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버지가 이 형한테 300만 원 정도를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단 말이죠. 활동 자금 같은 것으로 이제 빌려준 건데 이제 여기 이 장례식에 이 아저씨가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버지가 꼭 전해주라고 한 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300만 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250만 원 정도를 바로 계좌 이체를 해주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볼 일은 없겠지 같은 식의 분위기가 됐는데 이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 한참 따르던 우리 집 개가 있는데 개를 좀 장례식장에 데려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장례식장에 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게 완전히 이 줄거리예요. 근데 사실 모든 소설이 그렇겠습니다만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줄거리만 가지고 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을 읽다 보면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니까 엄마니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랑 다른 면에 대해서도 포용적이 되는 면들도 있는 거죠. 게다가 그런 갈등이 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 큰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면 많은 것들에 또 포용적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한국의 뭐 현대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학생운동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작품들은 그 동세대로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소개드린 그 개화 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 자녀 세대가 바라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그 과거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각각의 독자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은 작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소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좀 보려면 단편집을 읽어보면 될까요? 단편집이 사실 제일 좋기는 하죠. 사랑과 결함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와 혁명이라는 작품도 실려 있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작품집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성장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 단편이 3편이 실려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커가는 과정에 따라서 작품이 3개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일들을 겪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의 과정을 각각의 단편이 그리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어린 시절을 겪어가는 여자아이들의 내면 약간은 어둡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자기의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 아주 사소한 시절 우리는 계절마다 그 얼굴을 마주하다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희조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 이야기를 이렇게 3편의 단편으로 보는 게 굉장히 울림이 큰 그런 독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청소년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극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 앞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는 걸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성장 과정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과거보다 더 한 발짝 올라선 계단에 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과 예소연 작가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예소연 작가의 단편집 사랑과 결함을 훑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책들이 있어요? 최근에 단편을 가지고 책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소란한 속삭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단편은 아니고 중편 정도의 길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출판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단편보다는 길고 또 중편이라기엔 또 약간 짧은 느낌이 있는 정도의 분량에, 그러니까 일단은 앉은 자리에서 후루룩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책을 하드커버로 해서 뒷면에 이제 작가와의 인터뷰 같은 걸 길게 붙여서 책 한 권으로 내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젊은 작가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작품들을 중편, 단편 이렇게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소란한 속삭임 역시 이제 그렇게 출간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서 주인공 모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소설 초반에 이런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회사에 있는 9시간보다 퇴근 후 지하철에서 보내는 1시간을 더 끔찍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지하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회사에 앉아있는 것도 싫은데 더 싫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하철에서 어느 날 굉장히 뭔가 난폭하게 시끄럽게 이제 구는 한 남성에게 거침없이 다가가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시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내가 이제 둘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우리 모임에 한번 들어오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명칭이 속삭이는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임이라고 하면은 약간 떠들썩한 분위기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속삭이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들어와 보시겠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들어갔던 둘밖에 없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 이 모임은 뭐 하는 곳이고 이 속삭이는 모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데 쓰는 것인가 이런 약간의 궁금증을 갖고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계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모집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 가서 여기가 이제 명동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명동역 4번 출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50대 여성 수자를 영입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대화가 또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과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속삭이는 모임이라는 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렇게 중편이나 이런 경우에는 단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장편 소설에서는 기승전결이라는 게 굉장히 뚜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긴 분량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큰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따라서 막 몰입해서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소설의 구성이라고 하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근데 중편이나 단편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있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어떤 장면 혹은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파고드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속삭이는 모임을 결성해서 무슨 우여곡절이 있고 이런 식의 일이라기보다는 네. 이 주인공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걸 따라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작가와의 질의응답 같은 것도 좀 길게 실려있기 때문에 소설 읽으면서 이건 왜 이랬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뒷부분에서 또 Q&A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보시는 예소연 작가의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 상을 타게 되니까 또 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작가님의 소설집 사랑과 결함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일단은 그 개인 어떤 소설이든지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개인의
내면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소연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 한 가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작가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아버지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가 네. 그다음에 뭐 성장 초등학생부터 해서 이제 어린 여자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 속에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요즘 시대에 그 주인공이 학교를 다니는 그 시대의 학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바라보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을 좀 넓게 만들어주는 작품들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눈을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작품 쓰실지 굉장히 기대하게 되는 그런 젊은 작가예요. 네, 오늘은 그 개화 혁명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예소연 작가의 작품 세계 알아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듣고 함께 실로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로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식 얘기해볼까요? 네, 많은 이들에게 어머니의 음식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또 한 세대 위로 올라가서 할머니의 음식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죠.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음식이라면 모든 한식을 식혜나 육아까지 직접 만드신 이런 친할머니의 솜씨가 정말 압도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외할머니는 단 하나의 음식으로 생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라이스 카레인데요. 네, 이게 카레 라이스입니다. 네. 네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외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풀어놓자면 1920년대 초반 만주 용정에서 태어난 신여성이셨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기준으로는 현대 문물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 카레에도 친숙하셨던 거죠. 이게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에 카레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는 이렇게 라이스 카레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이 명칭에 익숙하셨던 거죠. 추억이 담긴 음식이네요. 그럼 요즘에도 카레 즐겨 드세요? 네, 그렇죠. 집에 항상 카레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동실의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당근과 양파와 감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스턴트 카레 믹스도 여러 종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다거나 이제 좀 바빠지겠구나 싶으면 카레를 한 냄비 끓입니다. 채소도 함께 푸짐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식 곰탕보다도 더 든든한 메뉴죠. 반찬도 크게 필요 없고 김치 정도만 있으면 그만인데요. 카레가 또 이렇게 김치와 잘 어울린다는 사실, 정말 이 또한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카레는 일단 한국식 카레, 일본식 카레, 또 인도식 커리 이렇게 나라별로 다르잖아요. 그 나라 입맛에 맞춰서 바뀐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카레라면 인도가 원조이기는 하지만요. 이 일본의 카레 또한 만만치 않은 역사를 자랑하고요. 우리 한국의 카레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나라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 왔을 뿐만이 아니라 형식 자체가 조리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되었다고 그래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레의 원조는 그래도 인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커리라고 불리고 인도가 고향이죠. 그런데 인도뿐만 아니라 카레는 태국 등 다른 아시아의 나라에도 제각각 다른 맛으로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정형화된 음식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커리는 사실 타밀어로 수프 또 혹은 소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역 혹은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일본식 카레 믹스를 쓰고 있지만 원조 커리는 여러 향신료를 모아 빻는다거나
갈아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커리라는 명칭 아래 정말 별처럼 무수히 많은 조합, 그리고 그 조합에 따른 제각각의 맛과 향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인도 음식점에서 드실 수 있는 커리와 또 태국 음식점에서 드실 수 있는 커리가 판이하게 다르지만 또 드시면 다 맛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카레의 모습을 보인 건 언제부터였어요? 그건 이제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가 계기입니다. 잘 알려졌듯 영국은 17세기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인도를 침탈했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향신료인데요. 또 그 대부분이 커리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 백후추와 회향, 정향, 커민, 고수 이게 다 귀한 양념이었거든요. 고춧가루 등을 배합한 가람 마살라가 영국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가람 마살라는 별처럼 많은 커리의 한 종류일 뿐이지만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조합이 카레의 대명사처럼 통하게 된 거죠. 네. 그 결과 1747년의 요리책에 처음으로 카레 레시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748년에는 크로스 앤 블랙웰이라는 기업이 인스턴트 커리 가루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고요. 1810년에는 최초의 카레 전문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선 이 카레를 밥 없이 먹었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빵이 주식인 나라였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그 인도 음식점에서 커리를 드시면 이거 좀 묵지 않은가? 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아마 그런 커리였을 겁니다. 뭐 어원인 소스 혹은 양념이라는 느낌에 잘 들어맞죠. 그러니까 이런 커리가 이제 영국의 사정에 맞춰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앞서 영국이 이제 인도를 침탈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뭐 인도뿐만이 아니었죠. 영국이 세계 최강의 그런 유명한 해군을 내세워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해군은 이 병사들을 먹이기 위한 해상 식량으로 카레가 이제 조금씩 변신을 하게 된 건데요. 일단 바다의 쌀쌀함에 견딜 수 있도록 걸쭉해지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중국 요리 이제 보시면 물록말을 써서 탕수육 소스처럼요 걸쭉하게 만드는 것처럼 서양도 루라는 일종의 밀가루 풀이 있습니다. 이거를 쏘아서 묽은 국물을 걸쭉하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카레 변신의 핵심이었죠. 버터를 이제 밀가루에 볶아 쏜 풀에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국물을 끓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레가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스튜 같은 음식이 되면서 네. 빵과 이렇게 함께 먹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렇게 스튜어된 카레가 일본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많은 음식이 그렇듯이 일본 상륙설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1968년에서 1989년 메이지 유신 시절에 들어온 것은 확실한데요. 네. 과연 어떤 사건으로 전달이 되었는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좌초된 영국 군함에서 무트로 올라와 목숨을 건진 장병이 하필이면 카레 양념이 담긴 병을 가지고 있어서 전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뭐 더 극화가 돼서 가라앉는 배에서 하필이면 다른 거 다 빼놓고 카레 양념병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는 이런 운명적인 만남과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카레를 처음 접했을 때는 낯설었을 텐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카레를 즐겨 먹었어요? 네, 일본에서도 카레는 바다, 특히 해군의 음식이 될 팔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에 벌어진 러일 전쟁 당시에요. 일본 해군이 혼슈의 항구 도시 요코스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카레의 급식 음식으로서의 잠재력을 파악을 하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는 물론 채소도 함께 익힐 수 있으니까 영양의 균형도 맞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걸쭉해서 밥에 끼얹어 먹기 좋은 스튜 형식으로 등장해 해군 장병의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민간으로 유입되어 일본 전역으로 퍼진 다음에 이제 서서히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를 겪게 돼요?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를 꼽자면 감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1877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요즘도 좀 그렇다 그래서 문제인데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집니다. 이제 우리처럼 이제 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쌀이 부족해진다니까 굉장히 곤란해졌죠. 그래서 이제 쌀 대신 구황작물인 감자를 카레에 넣어서 끓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고 실행에 옮겨보니까 매우 훌륭하고 맛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대충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일본의 농학과 과학을 현대화시킨 홋카이도 대학의 미국인 농학자인 윌리엄 S.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굉장히 그 학문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였죠. 덕분에 이제 감자가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것처럼 카레에 빠지면 안 되는 채소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걸쭉하게 만들려면 루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루까지 직접 만들려면 손이 꽤 많이 가는 음식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루라는 게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김치 같은 거 담글 때 밀가루, 그러니까 찹쌀이나 밀가루 불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물에다 곡식가루만 더해서 쓰더라도 걸쭉해서 타기가 매우 쉽거든요. 근데 이게 뭐 버터나 식용유 같은 지방을 써서 이렇게 만들면 그 감을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서양 음식에서는 룰을 마스터하는 게 숙련하는 게 서양 음식에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런 네.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난이도가 높은 루 탓에 일본에서도 카레는 음식점의 울타리를 한참 동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923년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벌어지죠. 카레의 명가로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또 국내에서도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일본 SB 식품이 배합 카레 양념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창업자인 야마자키 미네지로는 인도에서 영국으로 전파된 가람 마살라에 말린 오렌지 껍질 등에 더 많은 향신료를 더해서 일본 특유의 카레 믹스 문화를 활짝 엽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 루 자체가 포함된 인스턴트 카레가 출시되면서 빠르게 가정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1926년에 일본 우라카미 쇼텐이라고요. 현재 하우스 식품이라고 불리는데 또 카레 믹스 제품을 국내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하우스 식품이 홈카레라는 품명으로 루가 일체화된 과립형 카레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56년에는 또 SB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친숙한 어릴 때는 초콜릿처럼 네. 엇갈려서 혼동하기 쉬운 그 덩어리형 인스턴트 카레를 내놓아서 가정식으로 입지를 완전히 다져줬죠. 그럼 당시에는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3분 카레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네, 말씀하시는 건 이제 레토르트 카레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른 196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포카리 스웨트로 유명한 일본 오츠카 식품이 폰커리라는 분명으로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덕분에 카레는 뭐 여러 방면에서 가장 일본적이라고 해도 지나칠 말이 아닐 정도로 어떤 대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종종 먹었던 하이라이스, 이것도 일본에서 온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이라이스는 언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네, 하이라이스는 우리가 항상 커리 사촌처럼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네. 조금 다른 음식입니다. 이게 하이라이스, 일본 이름으로는 정확하게 하야시 라이스인데요. 이게 쇠고기 육수를 이제 끓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아주 많이 졸이면 굉장히 농축된 맛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데미그라스 소스라고 우리가 뭐 일본식 함박스텍 이런 데 그 올라가는 진한 갈색의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에 이제 채소와 고기를 넣어서 끓인 카레와 비슷하게 스튜 같은 음식이죠. 얼핏 보면 이제 뭐 카레의 변종 같지만 이제 뿌리가 조금 다릅니다. 뭐 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서로 원조 논쟁이 있고요. 근데 이제 대략 1800년대 말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카레를 변형한 게 하이라이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군요. 그럼 우리는 언제 누가 처음 카레를 먹었는지 기록이 있어요? 네, 뭐 하이라이스는 확실히 이제 조금 다른 음식이고요. 한편 이제 우리는 대략 1800년대 말에 카레를 처음 겪었습니다. 국내에서 카레를 최초로 조리해 먹은 인물은 1884년경 조선을 탐험한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는 이제 양념과 밀가루, 룰을 끓여야 되니까요. 밀가루 등을 챙겨서 북한산 유역을 탐험하면서 카레를 해 먹었습니다. 사실 그 상당히 두꺼운 회고록이, 흥미로운 회고록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읽어보면
이제 뭐 1800년대 말이니까 상당히 그 탐험 환경이 힘들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내가 이 탐험을 마치고 따뜻한 카레를 끓여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요. 그가 정말 그 카레를 사랑했던 탐험가였다는 사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카레가 퍼지기 시작한 건 언제였어요? 대략 이제 1925년경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100년쯤 됐죠. 그리고 1930년대에는 신문에도 제법 소개가 되었어요. 다만 이제 그 루가 포함된 그 인스턴트 카레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이제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섞어라. 이제 그러한 요령이 신문에서 다뤄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카레를 수입해서 먹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카레에 쓰이는 이런 그 기본 향신료들이 많이 더워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한국의 기후에서는 재배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일본 대신에 미국에서 카레를 수입을 했는데요. 이게 또 이제 한국 사람의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3년 9월 제1식품화성 주식회사가 한국 최초의 즉석 카레인 스타카레본을 출시하면서 이제 국산화에 문이 열린 거죠. 그럼 우리에게 친숙한 오뚜기 카레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 5월 5일, 뭐 하필 어린이날인데요. 함태호 명예회장이 풍림상사를 설립하면서 분말 카레를 출시했죠. 그리고 1971년 6월 풍림식품공업을 거쳐서 1996년 오늘날의 주식회사 오뚜기가 되었습니다. 뭐 현재는 뭐 라면도 있고요. 본격적인 종합식품 기업으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의 카레는 물론 인도나 태국의 커리 또한 인스턴트 제품으로 즐겨 드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카레는 무조건 오뚜기였습니다. 한편 이제 1981년에는 그 레토르트 3분 카레가 출시되었는데요. 제가 6살이었는데도 그때의 신기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다 익은 음식을 살 수 있다니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어머니를 막 졸라서 사 먹어 보았는데요. 이게 끓는 물의 3분이지만 전자레인지에도 데워 먹을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집에 전자레인지 자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이죠. 그래서 이제 냄비에 물을 끓여서 힘들게 데워서 먹어 보았는데요. 그 상자에 조리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고기가 건더기가 그득한데 그런 고기 건더기가 너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좀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한국형 카레가 등장했던 초기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열심히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가격이나 반응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오뚜기가 정말 55년 뭐 이렇게 되었는데 국내 카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한편 이제 데워서 바로 먹는 그 레토르트 3분 카레는 출시 직후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첫 해에만 400만 개를 팔았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반응이었죠. 우리가 카레를 많이 먹긴 하지만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주로 집에서 해 먹거나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좀 자주 접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일본에 놀러 가면 어디에서나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의 카레를 쉽게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그 오뚜기 카레로 대표되는 한국의 카레는 건강을 강조해서 강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란색이 짙은 비밀이 있는 건데요. 이제 뭐 그보다는 쏙색이랄까요? 아니면 약간 고동색에 가까운 일본식 카레집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경양식 집에서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전후가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카레는 집집마다 좀 레시피가 다르잖아요. 평론가님은 카레를 어떻게 즐겨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카레는 손쉽게 인스턴트 믹스를 써서 만들긴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인도식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강황이랄지 쿠민 같은 향신료들을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향을 막 낸 다음에 또 그걸 또 갈아요. 믹서 같은 데 갈아가지고 뭐 저만의 카레도 커리도 아닌 그런 스튜를 끓여 먹습니다. 이게 뭐 이거 번거로우니까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국산도 수입도 아주 다양한 인스턴트 카레와
커리가 있으니까요. 이것저것 좀 드셔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라조의 카레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